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살아 숨쉬는 것 자체에도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 남편은 제가 4연상이며 결혼한 지 18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난 곳은 제가 일하던 곳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백화점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스포츠 의류 부문의 회장이었는데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어리다 보니 상당히 잘 맞았던지 판매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의류 브랜드에서 대형 매장을 오픈하면서 매장 매니저의 자리를 제게 추천해 주셨어요. 5년 동안 근무했던 백화점을 그만둔 후 나름 좋은 조건으로 브랜드 매장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매장 위치도 좋았고 그 당시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날이 갈수록 좋았습니다. 품목이 많아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도 있었고 일손이 많이 필요하여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직원들이 15명을 넘어서 일했습니다. 그 결과 연애하는 커플들도 많았고 그만큼 헤어지는 커플들도 많았습니다. 저 또한 그중 하나였고 2년간의 연애를 끝내게 된 이유는 상대방이 다른 여직원과 저를 몰래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로 사내 연애는 다시는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 불편했고 헤어지는 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한때 2개 중 하나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과 새로운 파트너가 내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그만두려 하다 보니 인력 손실이 발생했어요. 새 직원을 곧 뽑는다 해도 그들이 잘 일할 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내 연애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고 결국 다시는 사내 연애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엄청 소극적인 동생 같았는데 군대에서 전역 후 즉시 일자리를 찾아온 남편은 들어와서 바로 매장 직원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그를 좋아했어요. 또래인 엄마의 여동생이 있어요. 동생을 대학에 보내주기 위해 돈을 아끼게 된다는 말에 감탄스러웠습니다. 판매 실적도 좋고 직원들과도 관계가 좋은 남편을 예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었습니다. 외모도 좋고 성격도 좋아서 인기도 많은 사람이어서 주변에 항상 여자들이 많은 사람이기에 표면적인 관심을 크게 보이진 않았죠. 그저 웃으며 친절하게 인사하고 간단한 날씨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때 방송대학에서도 공부를 하느라 정신이 없이 바빠서 남편에게 큰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잘하는 직원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서 가정 형편이 힘들어져 꿈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거였거든요. 뒤늦게라도 그 꿈에 도전해보고 싶어 방송통신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에 저는 정말 잘해내고 싶었습니다. 자존심 문제도 있었죠.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바람난 여직원이었던 대학생이었던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가 제 전 남자친구와 사귀게 된 거였거든요. 그때 남자친구가 미안해했지만 확실히 대학생이라 그런지 말하는 것부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끌렸어라고 하는데 마치 머리에 징을 대고 울리는 것처럼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못 이은 꿈을 이루자 했는데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벌지 않으면 집안 생활비 반쪽이 없어지는 거라 감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없겠다더라도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에 지원하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도 바빠서 피곤하지만 저녁에 공부를 하려니 힘들었어요. 혼자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은 학습관에 가서 해보았지만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죠. 적어도 40살 전까지만 이루면 남은 제 인생의 날들은 제가 바라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법 성적도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29살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친구들은 결혼 전에 서두르라며 소개팅이나 선을 보라 하더라고요. 제게는 그렇다면 노처녀가 되겠다며 얼른 서두르라고 하는데요. 저는 방송통신대를 마치기 전까지는 결코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겨울 방학이 돼서 오랜만에 참석하지 않았던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 걱정이 되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라서요. 그래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어? 같지 않다고 말했더니 그는 매니저라고 하며 표정이 더 나빠졌어요. 정말 무슨 큰 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있던 후에 매니저님, 혹시 형제관계가 어떻게 돼? 라고 물으니 더욱 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기네, 나는 외동딸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러시구나. 그러면 제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라더니 다시 담배를 꺼내더군요. 그래서 형제가 속삭여요 들어가요. 추운데라고 들어가려는데 동생이 임신을 했다며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동생이 학비를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던 터라 더 놀랐죠. 게다가 이제 막 1학년을 마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임신이라니, 어머. 그래서 결혼은 한다고 물었더니 남자는 못 한다고 하고 동생과 엄마는 한다고 하고 그 집 부모님들도 남편이 하라고 한다는데 그 남자가 도망치나 봐요라고 말하는 남편의 눈 속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들어가려던 발길을 멈추고 남편 곁에서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동생도 동생이지만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고 있었기에 더 그랬습니다. 어떤 여직원은 남편에 대해 건우 씨 진짜 아깝지 않아요? 인물 좋지, 매너 좋지, 성격 좋지, 다 좋은데 홀어머니의 여동생이라 게다가 효자의 좋은 오빠래 동생이랑 통화하는데 여자친구인 줄 알았다니까요. 저렇게 괜찮은 사람도 그렇게 큰 흠이 있다니. 한 번 밥이라도 먹자 하고 싶어도 못하겠어요. 괜히 불안해서라고 할까요? 정도였습니다. 그런 동생이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하는 남편은 너무 힘들어 보이더군요. 건우 씨는 그래도 방법이 생길 거야. 동생 말대로 아이를 낳고 학교 맞춰도 되겠지라며 위로를 했습니다. 동생도 언젠간 알겠지. 지금이 얼마나 좋은 때인지 동생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나한테 만약 건우 씨 같은 오빠가 있었으면 난 정말 공부만 했을 텐데라고도 했죠. 그러면서 서로의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나누지 못한 말들을 그날 다 나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졌을까? 그 후로 남편은 좀 더 내게 친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을 마치 동생에게 하는 것처럼 했어요. 대하는 건 아무리 가까워도 회식이 아니더라도 함께 밥을 먹으러 갈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러나 방학이 끝나고는 바쁘다는 핑계로 매장에서만 서로 인사를 하고 시간을 내어서 서로의 치를 할 만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 빠진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웃으면 질투하는 감정이 들기도 했고 남편을 밉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 척하며 혼자 고수해온 탓인지 남편에 대한 마음이 어딘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마음대로 되는 법이죠. 되지 않던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혼자서 그렇게 고민이 많아졌어요. 남편에게는 표정 하나로도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었죠.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그런 마음마저도 고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죠. 단지 동료로 일하는 좋은 동료인 척 포장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제 상황을 알고 있었고 힘들었을 때 알량하게 지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더 이상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없게 되었어요. 여름 시즌 상품 할인 이벤트로 소란스러운 날들을 보내면서요. 다 같이 식사를 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매니저님께서 오늘은 좀 제게 보고 가세요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 안에선 기분이 좋았지만 괜히 주책 부리지 말아야겠다 싶어 진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니 남편은 웃더군요. 혹시나 심각한 일인가 싶어 다른 직원들과 헤어지고 남편과 딸과 함께 작은 맥주집으로 갔습니다. 맥주가 나오고 평범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있었는데 매니저님께서 이제 방학이라 시간 좀 나시겠죠? 라고 하시면서 그러죠? 라고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기뻐하며 그럼 이제 한 학기만 더 참으면
저랑 데이트해 주실래요? 라고 하더군요. 그는 더 크게 웃었고 내 속마음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남편에게 왜 나랑 데이트해? 라고 물었어요. 내가 더 예쁜 사람과 데이트해야지라고 대답했더니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다른 사람과 데이트해? 라고 물었어요. 건우는 좋은 사람 많잖아요. 예쁘고 어리고 그런 여자랑 데이트해야지라고 대답했지만 나는 매니저님이 좋아요. 매니저님과 데이트할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매니저님이 좋거든요 라며 살짝 웃었고 그 웃음에 나도 모르게 따라 웃었다. 그 아이처럼 웃는 웃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었다. 모르겠다고 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를 좋다고 한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과 나는 그렇게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감동시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감기에 좋은 차를 담아와 맛있게 내주었고 목에 걸 차를 입고 양말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감동들이 모여 사람으로 탄생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고통을 겪을 때는 새벽꽃 시장에 가서 직접 꽃 목걸이를 만들어주고 옛날 금메달을 따였다면 걸을 만큼 큰 목걸이를 주었을 때는 눈물이 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준 것에 대해 생각할수록 더욱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비하면 저는 웃는 것밖에 한 게 없는데 남편은 그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내 집이 원래는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고3이 되는 해에 아버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6개월 만에 남자를 만나셨는데 그 남자에게 다 사기를 당하셨나 봐요. 어머님은 겨우 방 2칸짜리 아파트로 이사갈 돈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은 소비 습관을 고치지 못한 채 어렸을 때는 친정이 잘 살아서 어려웠던 적이 없던 분위기에 아끼는 것 자체를 모르셨던 거죠. 남편보다 3살 어린 아가씨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끼고 있다고 해도 절약해야 한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도저히 대학에 갈 수 없겠어요? 그 돈까지 남은 게 정말 적어서 앞날이 불안해요. 돈을 버는 사람도 없는데 적어도 자신을 아껴야겠어요. 주변 친구들은 집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불쌍해하면서 어린 마음이 상해 군대에 가버린다고 해요. 남편이 없으면 어머니와 여동생이라도 제대로 살 텐데 그렇게 생각했었다면요. 그때까진 그런 줄 알았었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런 척했는지 아니면 정말 겁에 질려서 아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잔고에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왔는데 방을 쓰려 하니요. 정리를 했는데 명품 옷과 가방, 장롱 속에 있던 것을 보았어요. 여동생이 다 샀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 판 여동생의 것이었던 거예요. 바이더랍니다. 은행 잔고는 텅텅 비었고 어머님은 예, 그간 우리도 고생했다 하셨어요. 이제 너 제대하면 뭐라도 할 거야? 아니야. 그러면 돈 벌면 되고 건주대학 가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아무렇지 않더라도 끊고 싶었지만 아버님 생각에 그러지도 못하고 참았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호프집에서 서빙을 하는데 우리 지점장님이 보시고 데리고 오셨어요. 인물이 좋으니 매장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요.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밖에서는 웃었지만 집에서는 매일 지옥이었어요. 대학에 간 여동생은 매일 결혼식 주문 것 같다고 서술했습니다. 용돈 부족해서 징징거리고 어머님은 생활비 부족해서 징징거린 적이 있었어요. 금토밤마다 대리기사도 하면서 돈을 더 벌었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은 만족할 줄 모르더라. 그런데 사고가 터졌어요. 여동생이 임신했다며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연애만 하려고 했는데 결혼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이는 되면 돈은 주겠지만 자신은 책임을 못 질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고민하는 남편에게 위로해 줬는데 그 고마워했어요.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데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마음이 조금 풀렸었어요. 다행히 남자 쪽 부모님께서 결혼을 추진해서 여동생이 휴학을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하더라도 여동생의 남편은 학교에 다니면서 여동생은 아이를 돌보면서 집에만 있으면서 시부모님께 용돈을 탔으니 답답하다고 징징거리는 것은 여전하다고 미망한다.
그런데 나와 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까지 힘이 난다며 나에게 더 해주고 싶다면서 응원하고 챙겨주었다. 너무 감사했다. 나는 아빠 같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아빠는 나가 하는 일이 뭐든 응원해 주시는데 미안하다고 하셨다. 엄마가 오랫동안 아프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병을 아빠가 다 해내신 것이다. 그러시느라 회사도 그만두셈며 병원비가 많이 들어 돈을 많이 쓰셔서 나를 풍족하게 키우지 못하셨다고 해주시기 없이 잘 자란 아이라고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아빠 틈은 우리 지영이 편이었지요. 그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나는 힘이 나더군요. 아버지도 노력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나도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나의 취업 실패로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셨습니다. 박복이라서 두 사람의 생활비만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죠. 빚도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병원 간호사로 계시면서 아버지는 몸도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 번도 반찬을 빼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워하신 것을 느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다 해주는데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미안해라며 건강하게 지내야 하는데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송함을 품고 계셨습니다. 미안해했지만 아버지께서 그만큼 노력하셨고 저는 그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를 응원하며 돌봐주는 분이 더 생기기를 바랐는데 그러자 기운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카데미에 가야 할까 기다리다가 가야 할까 고민 중이었죠. 아카데미에 가면 현재 일을 그만두고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제 고민을 알아차렸는지 결혼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저는 그 소식에 너무 기뻤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하면서 더 잘할 수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서로 사정을 뻔히 밝히지 말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우리끼리만 사진을 찍어서 SNS에는 올리지 말자고 결정했어요.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자신의 친척이 사진을 보게 된다며 언급했죠. 우리 집도 그래. 그냥 혼인 신고하고 그런데 돈으로 좀 더 좋은 집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단번에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어머님과 아가씨는 예예방해도 되었다고 했지만 남편이 엄마에게 그럼 우리 집을 사줄 거야? 집도 안 주면서 무슨 예식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생활비라도 받아 쓰고 싶으면 그냥 축하라도 해라고 입도 못 열게 하더라고요. 눈만 내리깔고 입만 삐죽거렸다. 그런 어머님과 아가씨 때문에 우리도 싸우게 되고 있어요. 아마도 아빠와 비교가 되어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제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 같아 정말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우리 딸이 시집가면 우리에게 줄 생활비를 모아오시려다가 통장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준 생활비에서 반 정도의 돈을 적게 모아놓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저희 돈을 다 모아 저축하고 싶었는데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웃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눈물이 나오셨어요.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엄마와 아버지는 식당의 수준을 이야기하며 서로 바쁘게 대화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조용히 먹고 나가자고 하시면서 저와 아버지를 배려해 주셨어요. 그렇게 식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미안하다고 하시면서도 엄마와 아버지를 떨어뜨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욱이 제가 아버지와 좀 다투게 되기도 했습니다. 매번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면서도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생활비 이외에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어머니는 아가씨는 남편에게 몰래 돈 좀 빌려달라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이전에 모아둔 돈으로 아카데미에 등록해놓고 있어서 여유가 없었는데요. 제 꿈은 작가였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제 글로 책을 출판하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과감하게 일을 그만두고 글쓰기에 집중했습니다. 작품을 전송하고 다른 일을 받는 등의 활동을 통해 글쓰기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받은 원고료 중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남편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이었죠. 저는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할 때까지 번 동안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택배를 배달하고 밤에는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여 제 뒷바라지를 돌아주었어요. 그때 200만 원을 받았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남편은 전화로 울면서 만우야, 고마워. 우리 부자네라며 기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난이 기쁘더라고요. 오늘은 대리운전을 하지 말라며 들어와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겠다며 끊어버리고 나도 울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요. 아빠에게는 다음날 작은 선물을 사가서 갔습니다. 출퇴근할 때 입으실 목적으로 백화점에서 장갑을 사갔는데 생각해보니 아빠가 처음으로 착용해보시는 브랜드였다. 나도 그 정도의 브랜드 제품을 처음으로 구매해본 적이 있다고요. 기억은 없지만 아버지의 것도 산 적이 있어서 처음인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딸은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브랜드 매장에서 일하는데 번번이 할인 품목만 살 때가 많았죠. 그런 고급 브랜드 제품을 월급으로 처음 산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돈이 좀 생기면 남편에게 주고 아버지께 선물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제 동생은 남편이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일하느라 힘들겠다. 반찬을 가져다 줄까? 라고 하더군요. 좀 이상한 일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먹다 남은 반찬들을 다른 그릇으로 옮겼습니다. 아, 어머님이 주신 식재료를 사용해서 요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드러우니 가져와 놓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렇게 반찬 챙겨줄게요. 글 쓰느라 바쁘다면서도 집에서 하는 일인데 메인 요리는 해먹을 수 있죠. 근데 나도 그냥 해줄 수는 없고 반찬값 달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당황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렇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화도 났지만 참으며 오는 만큼 주면 될까요? 이 정도는 반찬 가게에서도 돈 안 받고 주겠어요 아가씨라고 하자니. 아니, 내가 여기 오는 차비도 생각해야죠. 이거 어머님이 해주시는 거라 식재료도 다 고급이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씨 시댁에서 받은 반찬을 저에게 파실 생각이신 거네요? 안 살 거라면 그냥 가져오지 마세요. 어차피 먹지도 못할 텐데 왜 그렇게 힘들게 챙겨오시나요? 아니, 10,000원 드릴 테니 받으실 분은 받고 안 받을 분은 다시 가져가세요 하고 말했더니 언니, 돈 보인다면서 이렇게 쫓아내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마음 좀 넓게 하라 하면서 돈 챙겨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전화해서 건주 다녀온다며 반찬을 챙겨주었는데도 언니가 좀 서운해하더라라니 자기야 와서 봐 반찬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물으며 한숨을 쉬며 미안하다고 말하더니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싶어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리고 있는데 인상이 좋지 못하죠. 그래도 처음처럼 마음을 밖으로 내뱉으며 싸우기는 싫어서 인상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싸우지 않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았거든요. 글도 잘 쓰고 집안도 좋고 저보다 어린데도 이미 등단하고 메인 작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기가 죽어 있는데 아카데미 다니고 보조작가도 같이 한 친구가 언니랑 인터넷 소설로 활동을 하겠다고 했어요. 인터넷에서 활동하면 구독자들이 많으면 좀 돈이 드는데 대중문학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어서요. 아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장 내가 살아가려면 이 생각을 해보아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영화가 됐어요. 그것도 인터넷 소설이 원작이라고 해도 일단 가서 해보려고 했어요. 언니도 형부가 고생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언니가 나보다 더 잘 쓰잖아라고도 했거든요. 그러더군요. 그래서 고민 중이었어요. 일평생 내 그린 적은 없지만 많은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너무 피곤해하는 남편을 보며 제가 일단 원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평가가 괜찮았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었지만 그것도 자리를 잡고 해보면 될 일이었어요. 점점 수입도 더 생기고 기존의 일들을 줄이고 제 작품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명이 해도 제 이름으로요. 작품이 생기는 거예요. 연재도 일주일에 일을 하던 것을 2회씩 하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서 남편에게 데리라고 그만둬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점점 더 많은 생활비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기다리던 아이도 갖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아이를 가장했었는데 더 늦으면 제가 나이가 많아져서 더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내가 다 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해라며 울먹거리고 당신 아니면 이 일을 어떻게 해? 당신이 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좀 편해지자. 예쁜 아이 만나려면 몸부터 만들어야 했어요. 아래는 주어와 동사가 맞는 형태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리 운전을 그만두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며 말했어요. 그 말에 네, 그렇게 해도 돼. 당신과 있으면 좋으니까 라고 대답하며 웃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용돈을 보내주시고 어머니께는 생활비를 보내주시며 우리가 생활비를 모아 저축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면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몸이 무거운 기분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휴일에 병원에 갑시다. 그래도 당신 너무 피곤해 보여서 걱정이 들었어요. 쿵 소리가 나더군요. 돌아보니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코피까지 흘리는데 너무 피가 나서 놀라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못하는 남편을 보고 놀라서 울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의 병명은 뇌출혈이었습니다. 극심한 과로로 무리를 해 젊은 남성임에도 쓰러진 모양이라고 하셨어요. 의식이 돌아와 봐야 알겠지만 전처럼 활동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연락을 받고 오신 어머님께서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쓰러진다면 어쩌죠라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건우가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비를 보내지 않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건우의 엄마가 있다고 말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대신에 생활비는 보내주겠습니다. 다만 병원에는 다시 오지 말아주시고 건우가 깨어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건우에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돈을 받아서 쓴다는데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어나서 제 무리를 하게 될까 걱정되어서 쓰러질까 봐 출퇴근길에 들러 쉬어가고 아빠가 옆에 있도록 교대 휴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가서 숨을 쉬고 들어왔어요. 일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서 노트북을 가지고 남편 곁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 아빠는 남편 옆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듣고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야, 대답 좀 해줘라. 우리 아빠 혼자만 이야기하니까 재미없잖아 라고 말했더니 아빠가 웃으시며 방서방 다 듣고 있어. 사람 청각이 가장 못 쉽고 활동한다 그러지라고 했어요. 대답은 못해도 다 듣고 있지. 제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도 도망도 못 가고 듣느라 힘들게다.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면 뇌 활동이 좋아져서 대답해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일하면서 남편 몸을 닦으며 이야기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다른 몸 상태는 다 좋대. 그러니까 엄살 그만 부리고 얼른 일어나. 그동안 못 쉬고 일한 거 한꺼번에 몰라 쉬느라 미안해. 내가 자기 힘든 거 알면서 너무 고생시켰다 할게. 나의 수익금이 더 늘었으면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는 가끔 반찬이라 싸우더라. 물론 무상은 아니었습니다. 언니, 엄마한테 생활비 계속 보낸다면 나도 좀 도와줘요. 시부모한테 용돈 탔으므로 내가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언니도 참 인색해. 언니가 그러니까 오빠가 무리한 거겠죠라며 부하를 지르더라. 하지만 남편 앞에서 다투고 싶지 않아 아가씨를 끌고 나갔어. 아가씨도 병원 오지 말아요. 지금. 오빠가 쓰러져 누워있는데 돈 타령이라고 이 사람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다 듣는데요. 이런 말도 다 들렸대요. 그러니까 제발 오지 말아요. 반찬은 도로 가져가라며 쫓아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동안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이러다 엄마처럼 제 곁을 떠날까 봐 겁이 났지만 저는 매일 웃으며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글이 잘 안 써진다면
자기야 일어나서 소재 좀 줘봐. 자기랑 더 놀고 싶어서 내가 글이 안 써진다고 투정을 하기도 했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글이 써졌어요. 마치 남편이 알려주는 것처럼요. 수익금은 점점 더 들어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러나 불행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셨거나 어떤 여성에게 전화를 해서 아저씨, 미안한데 우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와서 오빠 좀 잠깐 봐주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그 여성이 언니, 병원 오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고 했지만 아유, 난 몰라요. 지금 몇 시인데 나 술을 마셨어요.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전혀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나는 걱정을 하며 집을 떠나려고 했는데 환자분의 보호자가 부인, 빨리 다녀와. 단순히 걱정하지 마. 별일 없을 거야 하면서 다녀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가야 한다고 해주셔서 나는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자기야 미안해. 그런데 아빠가 얼른 다녀올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차하면 아버지와 남편을 같은 병실에 입원시키고 제가 간병할 생각이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응급실에서 돌아가셔서 슬픈 마음속에서도 남편을 걱정하며 다시 아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서 그런데 3일 동안만 3일장을 치르는데 도와주시겠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언니, 나도 사정이 있어요. 시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나도 뭐 이러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200만 원 정도만 주세요. 모르겠지?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듣기 어려워져서 전화를 끊고 간호사실에 전화를 걸어서 상의를 해보았더니 간병인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주셔서 저는 아빠 장례를 칠 수 있었습니다. 장손님이라고 해봐도 같이 경비로 일하시던 아저씨들과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 뿐이어서 너무 외롭고 쓸쓸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남편이 같이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도 아빠의 장례용품들은 최상의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겨우 그 정도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경비를 그만두라고 생활비를 보내드렸다 해도 내가 아직 고생하는데 왜 내게 생활비를 받아야 해? 아빠는 됐어. 너는 더 좋은 것을 먹고 일해라고 웃으시던 아빠의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어요. 어머니와 아가씨가 생색을 내려왔지만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대충 맞이하고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남편에게 본다거나 남편을 들여다보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이 고모는 둘 다 5만 원씩 했더라고요. 어머니께 생활비를 그렇게 보냈는데 조이금을 그 정도 한 걸 보니 기가 찼습니다. 그저 저런 인간들이나 하며 혔습니다. 그렇게 쏘가리를 하며 장례를 마치고 남편의 병실로 돌아갔는데 남편의 얼굴을 보니 쌓였던 서운이 확 터지더라고요. 자기야, 얼마나 잤는지 알아? 벌써 4개월을 잤어? 아빠는 잘 보내드렸어? 그런데 자기 없으니까 잘한 건지 모르겠어? 나 이제 아빠도 없는데 이렇게 혼자 둘 거야? 얼른 일어나라. 제발 자기가 일어나서 나를 보고 수고했다고 해주고 아빠가 보내주신 곳에 가서 장례 때 못 와서 죄송하다고 해줘. 응, 얼른 일어나. 이 잠꾸러기야. 일어나면 이제 내가 자기 몸에 좋은 것들 다 챙기고 먹이어 살릴 테니까. 진짜 이제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라며 속삭이면서 몇 번은 모기를 맞잡을 수 없어 울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제 옆에 계신 환자 보호자분이 그 집 시어머니랑 신우는 정말 와보지도 않았답니다. 혹시나 오셔서 들여다볼까 했지만 어쩜 섹시한테만 맡겨놓고 그래. 게다가 상당한 사람한테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시집 식구들이 영 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호자님께 그저 웃어 보이고 있을래요? 남편에게 진실한 아내와 어머니는 돈만 알겠나 봐. 어쩌면 사람들이 그럴까? 자기 일어나서 혼내줘라고 하는 척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간절한 마음을 남편에게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은 남편에게 다 전이 되었습니다. 쓰러진 지 5개월 만에 남편으로부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뜨고 제게 알아봤고 손짓을 하며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고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깨어난 후에도 3개월이 걸려야 목발을 짚고 병원 복도를 오가며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습니다. 함께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웬일인지 남편도 원치 않더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뇌 기능에 문제 없이 이렇게 일어난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보호자 아주머니께서는 친정 아버지가 보내주셨나 보다. 돌아가서 딸을 호강시켜달라고 새댁이 혼자 고생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아버지 이야기에 말없이 눈물만 흘리더니 퇴원 후 가장 먼저 아버지 납골당에 다녀가서는 말도 못하고 울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하고요. 그리고 근 1년 동안 남은 재활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전처럼 아니라고요. 저는 재활하는 동안 건강이 더 나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더 많이 신경 써줬어요. 저희 노력에 대한 회신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 가족은 능력이 있고 따뜻해서 제가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잘해야겠죠. 그 같은 훌륭한 사람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글쓰기도 더 잘 되었고 제 작품이 웹드라마로 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다른 작품들도 인기가 있었고 광고 수익은 상상 이상으로 컸어요. 시댁에서는 생활비를 계속해서 보내주냐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연락을 끊었더니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와 저와 보호자를 비난했어요. 함부로 찾아오면 안 된다고요.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남편이 몸이 정상으로 돌아와 재활을 더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듣자마자 찾아간 곳이 어머님이랑 아가씨 집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집도 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찾아오지도 못했고 전화도 차단을 해 놓았으니 통화도 못했겠죠. 아빠 장례 때 했던 걸 생각하면 더 해주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남편을 베어 참았습니다. 남편은 제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어머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당신이 그러고도 내 엄마고 사람이야. 내가 그러고 있으면 안타까운 척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내가 몰랐을 것 같아. 꿈꾸는 듯이 다 들리더라니. 사람 없는데 뭐라고. 차라리 죽지 그랬냐고. 그럼? 보험금이라도 나온다고 이제 당신은 내 엄마 아니야? 그동안 그만큼 보내준 생활비면 당신이 나한테 준 만큼 다 갚았어요. 찾지 말고 돈 달라고 하지 마. 지금처럼 연락 없이 살아라며 다 뒤집어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갔다 온 아가씨는 다짜고짜 뺨을 때리더니 인간 같지도 않은 기사람처럼 사는 게 시조단타고 하느라 애쓰지 말라며 노려보더라고요. 아가씨는 놀라서 뺨을 잡고 오빠라며 소리치더니 미쳤어. 언니가 뭐라고 했는데 오빠가 이래요라며 제게 소리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내가 들었다. 진짜 귀는 들리더라. 엄마랑 너랑 죽을 거면 빨리 죽으라고. 이 사람한테 보험금 뜯어낼 거라고 한다. 다 들었다. 다시는 나한테 오빠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경 써준 것을 이제서야 따끈한 귀가 고마울 줄 알고 따귀를 한 번 더 날렸거든요. 정말 놀라운 건 어머니와 아내의 반응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왜 정신 차려서 연락을 안 했니? 알려줬으면 내가 된다며요. 모든 여전히 아는 말을 그럴 때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부모와 아들 간의 연락을 끊고 남편과 아들 그리고 3마리 강아지를 데리고 지방 소도시에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션이 동행하고 있지만 저는 글쓰고 육아를 하고 남편은 강아지를 키우고 일을 하고 있죠. 도시 생활처럼 너무 바빠진 않지만 지루하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책으로 만들기로 최근에 계약을 맺었어요. 좋겠습니다. 책이 좀 더 잘 팔렸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아가씨의 남편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전화했는데 부모도 내겨치고 사는 부부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린다며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제발 그래라. 그래야 나도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벗겨 먹었는지 알릴 것이야 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전화를 끊고는 연락이 없어요. 지금까지 남편의 가족 때문에 힘들었지만 또한 남편이 없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렴 다 좋습니다.
아이는 잘 크고 남편은 건강하니 행복하고 일도 잘 풀리고 매일 예쁜 풍경을 보며 눈을 뜨는 생활이 정말 행복합니다. 좋으니 이렇게 나이를 먹어 호호 할머니가 되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자기는 하루 더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걱정 말고 늙어가도 항상 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 없이 나이를 먹어보려고 해요. 나중에 엄마, 아빠를 만나면 덕분에 잘 살다 왔다고 할 수 있게 진짜 행복하게 살다 갈 거예요. 여러분도 매일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정신없이 제 이야기를 했는데 속이 좀 후련하네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